네, 코드스코드 윤지수입니다. 프론트엔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스텝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라우저 웹 디벨롭먼트 어드밴스드입니다. 그래서 뭐 어드밴스드된 지식이다라고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주니어 개발자다 그러면은 뭐 주니어 개발자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뭐 이걸 꼭 모른다고 또 주니어 개발자가 이걸 안다고 또 시니어 개발자냐?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습 순서대로 봤을 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어떤 지식까지 알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왜 어드밴스드지? 이거 필수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지식의 어떤 그 학습 순서 그리고 좀 트렌디한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 스텝 3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SS 어드밴스드라고 되어 있는데 CSS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이아웃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로트와 포지션, 박스 모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CSS를 이용한 웹 디자인 스타일, 웹 스타일을 구현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브라우저에서 아니 많은 웹사이트에서 이미 그런 속성만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바일 웹을 중심으로 최신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레이아웃 관련돼서 플렉스 박스라고 하거든요. 플렉스 줄여서 플렉스 박스 또 CSS 그리드 레이아웃 이런 걸 이용해서 웹사이트의 어떤 그 배치나 그 사이트 그 엘리먼트들의 어떤 그 뭐 사실은 반응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적절한 배치들을 우리가 이 속성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 호환성 이슈가 약간 있지만 그걸 확인하고 특히 모바일 웹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서는 이제 기본적인 CSS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뭐 CSS의 어떤 부분들이 약간 프로그래밍 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뭐 중복 코드가 자꾸 나온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뭐 중첩된 코드들을 이제 그 셀렉터가 막 중첩돼 있으면은 같은 셀렉터를 계속 써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복을 없애줄 때 이제 뭐 CSS 프리프로세스를 이용하면 뭐 믹스인이라던가 또는 이제 중첩된 구조에 대한 선언을 좀 쉽게 스코프를 줘가지고 할 수 있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형 웹이죠.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은 이제 모바일 웹에서는 필수적인 건데 모바일 웹의 다양한 해상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보여줘야 될지 전략 그리고 CSS의 이제 미디어 쿼리를 이용한 방법들 그런 거를 잘 이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타입드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CSS에 있는 속성들을 쉽게 어떤 뭐 그 접근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트렌디한 얘기인데 이런 것 가지고 공부하면은 아주 최근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CSS를 할 수 우리가 이제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네, 괜찮죠? 모바일 웹은 터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이라고 해서 뭐 이벤트 도움이 달라지고 스펙이 뭐 도움 API 표준 스펙을 못 쓰거나 뭐 이벤트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모바일 웹은 PC에서 있는 것들을 포함한 어떤 슈퍼셋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추가로 이제 터치 이벤트, 뭐 마우스 다운, 마우스 무브, 마우스 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터치 스타트, 터치 무브, 터치 엔드 이런 것처럼 손가락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죠. 그리고 마우스는 커서 하나지만 손가락은 몇 개죠? 여러 개죠. 네, 그래서 터치가 몇 개 됐는지 그래서 터치 체인지 터치스 뭐 이런 속성도 있는데 여러 가지 베어 라이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리스트 형태의 이제 그 속성 값들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 많이 쓰는 것들,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만드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플리킹, 또 스와이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리킹 제스처를 하는 좌우로 이렇게 슥슥슥 쓸어가지고 화면 이동되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이제 뭐 계산도 잘해야 되고 손가락 속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만합니다. 이 모바일 웹은 모든 웹 서비스를 할 때 필수적인 거라고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만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B2C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에서는 이 모바일 웹을 만드는 게 필수죠. 그래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 디버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크롬 개발자 도구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게 좀 불편한데 하지만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사파리 같은 경우 또 이제 마찬가지고 또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쉽게 또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UX 서블 테크닉 뭐 말이 어렵고 그럴싸한 것 같지만 복잡하고 인터랙티브한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이 복잡하고 이걸 누르면 이게 또 펼쳐지고 저게 좁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구현했는데 마우스를 이동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게 막 레이어가 나오기도 하고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동작되는 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더 인터랙티브한 사이트 기능들이 막 혼재돼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려면 애니메이션, 비동기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로틀링과 디바운스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뭐 시간값으로 어떤 걸 제어한다던가 그런 것 기술들을 익히는 게 UX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능에서 중요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을 보면은 뭐 리플로우, 리페인트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리플로우를 어떻게 최소화시킬까? 뭐 GPU 가속을 이용한 속성들을 쓰면 뭐가 좋아지지? 왜 좋아지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지 로딩, 뭐 지연 로딩이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다란 거를 한 번에 다 받아서 처리하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이제 가져와서 뭐 디퍼 로딩 이런 얘기도 뭐 하는 경우도 저도 봤는데 좀 지연해서 실행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성능은 왜 이렇게 느리지?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느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진단하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잘 알아셔야 돼요. 크롬에 보면은 뭐 타임라인 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퍼포먼스 탭이 바뀌었죠. 그러면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구글 사이트에서 친절한 설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HTTP가 또 나왔네요. HTTP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 2년 차 때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뭐 개수로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도 헷갈리고 그랬는데 5년 차, 10년 차 될 때까지 HTTP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워낙 다양한 속성 그리고 복잡한 처리들 또 보안이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HTTP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성능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만약에 폼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파일 업로드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파일 업로드가 뭐냐면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지? 뭐 사진을 업로드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도 해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이제 사용자의 인증 관련된 부분인데 오센티케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세션을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찾아서 세션은 무엇인가? 쿠키랑 왜 다르지? 왜 쿠키만으로 해결이 안 되지? 세션은 서버에서 뭘 저장하는 것일까? 어떻게 저장하지? 어디다 저장하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토큰 베이스드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제이슨 웹 토큰 뭐 이런 용어도 있는데 토큰은 왜 나왔을까? 그런 관점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비동기 테크닉은 사실은 뭐 셋 타임아웃을 잘 내가 완벽히 이해했다. 이벤트 루프와 뭐 콜백 큐를 이용해서 JS 스택과의 관계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잘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거든요. 프라미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 프라미스 API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프라미스 뭐 올이라던가 또 프라미스 패턴에 뭐 캐치 에러를 잡는 캐치뿐만 아니고 뭐 파이널리도 요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레이스라는 것도 있고 그런 API들도 한번 같이 눈여겨 보시면 복잡한 API 비동기 처리를 할 때 유용해요. 특히 데이터 요청을 여러 번 뭐 API 요청을 여러 번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좀 유용하죠.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은 참고로 아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일드라고 양보죠, 양보. 일드 하는 키워드. 그게 이제 어싱커웨이트에 대한 뭐 폴백처럼 동작할 수 있는 코드인데 그것도 알아두시면 참고로 좋습니다. 에로스라고 했네요. 얘 표현이 좀 그런데? 네. 에러 핸들링이죠. 에러 핸들링. 에러 핸들링인데 이 비동기 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프라미스나 어싱커 웨이를 할 때 상당히 뭐랄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에러에 대한 처리예요. 만약에 서버 요청이 틀렸다.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는 시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론트엔드 빌드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프론트엔드 빌드는 npm이 뭔지 공부를 하셔야 되고, 빌드를 왜 하지? 뭘 빌드하는 거야? 그런 것들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듈 로딩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는데 얘가 그 모듈 의존도를 파악을 해서 디펜던시 관계를 만져서 이해한 다음에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구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팩, 뭐 파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얘네들이 설정이 복잡해요. 이게 논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어려운, 좀 이렇게 허들이 있어요. 학습 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파일링이 있습니다. 트랜스파일링은 뭐냐면 그 파일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대 문법들은 뭐 타입스크립트 같은 것도 대표적이고, 뭐 아니면은 ES 뭐 2019에 있는 스펙을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브라우저 제약이 있어. 그러면은 그 코드를 예전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되는 코드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라는 문법으로 짰는데 많은 브라우저에서 동작되는 B 문법으로 하는 트랜스파일링,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도구로 처리하는지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웹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이 있습니다. 웹 서비스를 아키텍처하는 패턴. 이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ES 모듈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델, 데이터, 스토어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와 뷰를 분리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들어오면서 모델이나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얘랑 뷰는 분리하는 게 좋아요. 뭐 어떻게 분리할까?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이런저런 방법을 하고 있고, 바닐라는 또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디커플링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고, 그 다음에 옵저버 패턴이 있죠. 펍섭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뭐 또 사실은 뭐 이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으로 검색을 해서 뭐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이런 것들로 어떻게 좀 더 느슨한 관계를, 모듈 간의 느슨한 관계를 만들지, 그런 것들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RxJS 이런 거, 그게 사실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아요. 프락시 API를 이용해 가지고 비슷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또 흉내낼 수가 있거든요. 프락시 API도 공부할 겸 이제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제 커다란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데, 예를 들어 히스토리 API 같은 거 이용하고 URL 라우팅하는 거.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안 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했을 때 이제 화면이 잘 나오는 방법들. 그다음 에이작스 통신을 했을 때 인디케이터 어떻게 표시하지,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에이작스는 이제 패치 요청, 뭐 라이브러리 따지면 엑시오스 뭐 이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데이터 요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캐시하는 거, 그다음에 로컬 스토리지 어떻게 쓰는 거, 요즘엔 또 KV 스토리지라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작은 데이터들을 보관을 하는 거, 그런 것까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거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개발한다, 그럴 때는 요즘엔 사실상의 표준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까지 항상 이런 커리큘럼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을 지치게 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하지만 그만큼 프론트엔드 세계가 넓고 광범위하고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뭐 저도 항상 공부합니다. 네, 너무 어렵네요. 타입스크립트까지 공부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를 공부하기 전에는 여기는 싱글 페이지에 대한 얘기, 기본에 대한 거였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리액트를 다루는 게 좋은데, 뭐 사실 리액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좋은 프레임워크에서 빨리빨리 쉽게 하는 걸 따라 해보고, 근데 이거 인터널 로직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부 동작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커리큘럼에서는 순차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프레임워크가 왜 필요한지부터 사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나왔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뭐지? 예전에는 이게 왜 없었어? 여기에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지?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그다음에 렌더링 플로우, 어떻게 얘가 흐름이 렌더링이 되는 거지가 중요해요. 사실은 프론트엔드에 쓰는 앵귤러, 뷰, 리액트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도움 조작이에요. 그리고 화면을 렌더링하는 거거든요. 어떤 변경에 의해서 화면이 렌더링 되는 방법을 쉽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 API를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얘가 각각의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가지고 있는 렌더링 방식을 찾아서 공부해 보는 것부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뭐 리액트를 공부한다 가정했기 때문에 뭐 피처, 리액트의 다양한 기능들 공부해야 되고, 뭐 리액트에 대한 얘기지만 버추얼 돔, 뭐 뷰도 버추얼 돔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버추얼 돔 컨셉, 이게 돔과 이제 렌더링의 최적화에 대한 얘기라서 공부해 보면 굉장히 흥미롭죠. 뭐 스테이지 프롭스, 뭐 훅스 API. 2019년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리액트 방법이 이제 훅스 API로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아주 막강하고 코드가 더 깔끔해져요. JSX 문법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리액트 프랙티스, 이제 리액트를 잘 짜는 걸 공부해 봐야 되겠죠. 이제 CRA라는 걸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제 뼈대죠, 뼈대. 어떤 뼈대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고, 그다음에 상태 관리, 플럭스 아키텍처, 유저 리듀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거, 역시 컨텍스트 API를 이용해 가지고 뭐 데이터 흐름을 좀 더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들,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뭐 리덕스를 이용한 상태 관리에 대한 기본 이해. 리덕스만 해도 공부할 게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훅스 API를 잘 쓰면 리덕스 사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리덕스는 조금 더 미뤄서 공부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싱크 컨트롤, 비동기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액트 프로젝트를 잘 아셔야 돼요. 훅스 베이스드 디자인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좀 잘렸네요. 화면을 줄였습니다. 어드밴스드 테크닉으로 따지면은 이제 유즈 메모, 서스펜스, 레이지, 컨커런트 모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다 모두 다 성능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2018년, 2019년 계속 이제 그 UX적인 관점에서 성능 개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는 거는 그 어드밴스한 내용들입니다. 자꾸 죄송하게 오타가 또 있네요. 라이브러리, CSS 라이브러리인데, 뭐, 스타일드 컴포넌트. 리액트용으로 스타일, CSS를 어떻게 적용할까? 뭐, 그냥 CSS 짜도 돼요. 짜도 되고, 레스나 사스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프리프로세스를 붙일 수도 있고, 좀 더 컴포넌트화 시켜서 스타일을 제어하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스트를 이용한 이제 테스팅까지 하면은 정말 끝판왕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잘하는 개발자라고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조금 옵션인데 프로그레시브 웹앱, 이거는 구글에서 밀고 있는 기술들이죠. 이거 말고도 구글에서 여러 가지 밀고 있는데 뭐 AMP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프로그레시브 웹앱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성능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라든가 뭐 캐시 같은 걸 잘 써서 서버 요청 자체를 아예 안 보내게 하는 거, 그런 것들 공부하면 좋습니다. 핵심은 서비스 워커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쭉 드렸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캔버스라든가 SVG, 웹GL 이런 뭐 그래픽 관련된 내용도 있고 막 그래요. 뭐 웹소켓을 이용한 통신 그런 것들은 일종의 API라고 좀 보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 다양한 웹에서 풍부한 리치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그런 거 시도는 이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스텝으로 해볼 만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의할 점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 무조건 하시지는 않아야 될 거예요. 또 다른 커리큘럼이나 다른 스텝들, 권장되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필요한 것들을 사실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하지만 참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좋은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